지금 런던 소호의 한 식당에서 충격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서울 출장에서 단 한 번 맛본 붉은 음식이 5년 뒤, 지난 지금도 한 음식 평론가의 기록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포크로 집은 떡 한 조각은 씹어도 넘어가지 않고 혀를 때리는 매운맛이 숨을 막습니다. 서양 미식 기준과 수많은 평론가들이 고개를 젓던 그 식감 앞에서 단 한 명의 평론가만이 접시를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한때 이해할 수 없다고 적어둔 그 음식이 다시 마주한 순간 전혀 다른 단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붉은 접시는 단순한 괴식입니까? 아니면 집착의 시작입니까? 런던의 흐린 오후, 템스강 변의 한 식당에서 음식 평론가 마이클은 눈앞에 놓인 붉은 떡볶이가 담겨있는 접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도무지 풀리지 않는 난제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서울 출장 당시 동료의 권유로 처음 맛보았던 그 충격적인 식감을 그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죠. 입안에서 질겅거리며 끝까지 저항하던 하얀 덩어리, 그리고 혀를 사정없이 때리는 매운맛의 공습. 당시 마이클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이 고무 같은 식감에 열광하는가? 빵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리거나 파스타처럼 적당히 끊기는 식감에 익숙한 서양인들에게 떡이라는 존재는 씹어도 넘어가지 않는 낯선 장벽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노골적인 붉은 소스는 마치 경고장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마이클의 식탁 위에는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5년 만에 런던 소호 거리에서 다시 마주한 떡볶이 앞에서 그는 전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포크로 떡을 찍어 입에 넣는 순간 과거의 불쾌했던 질겅거림은 어느새 기분 좋은 리듬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일까요? 쫀득하게 씹히는 떡 사이로 배어나오는 매콤달콤한 소스가 혀끝을 감싸 앉아 그는 무릎을 타악하고 쳤습니다. 아, 이 쫄깃함이 바로 매력이었구나. 씹을수록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한 이 탄력, 그리고 뒤이어 찾아오는 강렬한 매운맛의 중독성. 마이클은 빈 접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같아요. 처음엔 두렵지만 내리고 나면 다시 타고 싶어지는 그런 기분 말이죠. 이 극적인 반전의 배경에는 전 세계를 강타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와 SNS를 통해 국경 없는 미식 여행을 즐기는 밀레니얼과 Z세대는 낯선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즐길 거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일본의 모찌나 멕시코의 살사 소스를 경험하며 미각의 스펙트럼을 넓혀온 그들에게 떡볶이의 쫀득함과 매운맛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힙한 도전 과제였습니다. 과거엔 이상해서 싫다던 그 식감이 이제는 특별해서 좋다는 찬사로 뒤바뀐 것입니다. 시선을 동남아시아로 돌려볼까요? 베트남 하노이의 뜨거운 금요일 오후, 대학생 투아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친구의 손을 이끌고 학교 앞 편의점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한국계 편의점의 조리대 앞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곳에서는 떡볶이 데이라는 이름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피어오르는 매콤한 증기가 편의점 안을 가득 채우면 투아와 같은 베트남 청춘들의 눈동자가 반짝입니다. 이번 주는 치즈를 추가할까? 아니야. 오늘은 가장 매운 맛으로 가자. 베트남에서 떡볶이가 이토록 폭발적인 사랑을 받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 진출하자마자 철저하게 현지인의 혀끝을 분석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단맛을 선호하는 그들의 입맛에 맞춰 소스의 당도를 미세하게 조절했고, 매운맛은 마치 게임 레벨처럼 3단계로 나누어 선택의 재미를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들을 위해 가격을 현지 쌀국수 한 그릇값 정도로 책정한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편의점 매니저 팜티마이 씨는 눈코 뜰 새 없이 떡볶이 용기를 나르며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빨라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제품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녀의 말대로 하노이 시내 편의점들은 학교 시간이 되면 교복 입은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한 손에는 스마트폰, 다른 한 손에는 빨간 떡볶이 컵을 든 풍경은 이제 베트남의 가장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좁은 자취방, 인기 유튜버 오이시케는 카메라 렌즈를 향해 새빨간 떡볶이 한 점을 들어 보입니다.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붉은 소스는 보는 이들의 침샘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그가 떡을 한 입 베어 물자 쫀득하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수백만 시청자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와, 이거 진짜 위험한 맛인데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의 과장 없는 리얼한 반응은 순식간에 10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습니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맛이야? 편의점에 가면 살 수 있어? 이것은 정부가 주도한 캠페인도 대기업의 마케팅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발적인 유행, 이른바 사람이 만든 세계화였습니다. 시노쿠보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이동욱 사장은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손님의 대부분이 고향 맛을 그리워하는 한국 유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줄 서 있는 사람의 70%가 일본 현지인들입니다. 일본 편의점들도 이 기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매운맛을 그대로 살린 도시락이 출시되자마자 진열대는 텅텅 비어버렸고, 오히려 일본식으로 순하게 변형한 제품보다 한국 본연의 매운맛이 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와세다 대학 근처 노점에서 떡볶이를 파는 최수연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요즘 일본 친구들은 가짜는 싫어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한국 사람들이 먹는 진짜 그 맛을 느끼고 싶어 하죠. 이 붉은 물결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떡 공장, 박철수 대표는 지게차가 쉴 새 없이 실어 나르는 수출용 박스들을 바라보며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박스 겉면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심지어 중동의 두바이까지 전 세계의 지명이 찍혀 있었죠. 2015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떡볶이 떡을 수출한다고요? 다들 미쳤다고 했죠. 떡은 금방 굳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급속 냉동 기술과 상온 보관 기술의 혁신은 떡의 말랑함을 지구 반대편까지 그대로 배달해냈습니다. 미국 동부의 대형 마트 수입업자 스티브 박은 카트를 끄는 백인 부부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엔 한인타운 구석에서나 팔던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도 떡볶이를 찾습니다.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완성되는 간편함, 소스와 떡을 취향대로 조립해 먹는 DIY 키트의 재미가 합리주의적인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이제 떡볶이는 라면처럼 누구나 찬장에 하나쯤 쟁여두는 글로벌 비상식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식의 나라 프랑스 파리에서도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집니다. 샹젤리제 거리 뒷골목에 세련된 카페, 주인 앙투아는 칠판에 적힌 메뉴판을 가리켰습니다. 에스프레소, 크루아상, 그리고 그 아래에 당당히 적힌 떡볶이 메뉴.
카페 테라스에 앉은 파리지앵들이 와인 잔 옆에 떡볶이 그릇을 놓고 포크질을 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문화적 충돌이자 융합이었습니다. 런던 소호의 한식당 주인 박수진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예전엔 비빔밥이나 불고기였죠. 건강식이니까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들어오자마자 물어요. 그 빨간 떡 있나요? 유럽의 MZ세대는 떡볶이를 단순한 음식이 아닌 가장 핫한 트렌드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K-팝 아이돌이 먹고 드라마 속 주인공이 위로받던 그 음식. 그들에게 떡볶이를 먹는다는 건 한국이라는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향유하는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파리의 대학생 소피 마르탱은 떡볶이 국물을 바게트에 찍어 먹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한국은 쿨하잖아요. 음악도, 패션도, 그리고 음식까지도요. 우리는 한국이 만드는 유행을 따라가는 게 즐거워요. 이 거대한 흐름의 정점에는 문화가 만든 기적 K-팝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10대 소녀 이사벨라는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하느라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BTS의 멤버가 서울의 한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는 사진이 올라온 직후였죠. 이 사진 한 장은 지구 반대편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사벨라는 그 길로 상파울루 한인타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수백 명의 팬들이 이미 떡볶이 가게 앞을 점령하고 있었죠. 오빠가 먹던 그 맛을 나도 느끼고 싶어. 그 간절함 하나가 낯선 음식을 세상에서 가장 먹고 싶은 음식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그 작은 포장마차는 이제 전 세계 아미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떡볶이를 팔아온 주인 할머니는 외국인 손님들이 내미는 스마트폰 속 사진을 보며 얼떨떨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니, 글쎄, 저 자리에 앉아보겠다고. 브라질에서 멕시코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다니까? 정부가 수백억을 들여 광고에도 해내지 못할 일을 스타의 사진 한 장과 팬들의 사랑이 해낸 것입니다. 문화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열린 틈으로 음식이 스며드는 것. 이것이 바로 떡볶이가 보여준 기적이었습니다. 식품연구원 강기석 박사는 이 모든 현상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990년대 후반, 우리가 한식 세계화를 외치며 김치를 억지로 권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팔고 싶은 것만 강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계가 먼저 우리를 궁금해하고 찾아오고 즐기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떡볶이를 선택하고 확산시킨 이 현상은 한국 음식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떡볶이는 이제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발 빠르게 현지에 적응하고 문화라는 매력적인 옷을 입고 기술력으로 완벽하게 배달되는 시스템. 이 빨간 한 그릇에는 한국인의 치열함과 유연함, 그리고 문화를 사랑하는 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가로질러 전 세계인의 식탁 위에 붉은 깃발을 꽂은 떡볶이. 그 매콤하고 쫀득한 유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미국 시애틀에서 온 제니퍼는 서울 명동 골목길에서 마주친 떡볶이 포장마차를 떠올리며 웃었다. 2019년 가을 K-드라마에 푹 빠져 한국을 찾았던 그녀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길거리에서 먹던 그 빨간 음식이 궁금했다. 빨갛게 끓어오르는 소스, 하얀 떡이 꿈틀거리는 모습이 낯설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한 젓가락 입에 넣은 순간 제니퍼의 세계가 바뀌었다. 매콤달콤한 맛과 쫄깃한 식감이 입안에서 터졌다. 이게 한국의 맛이구나 싶었다.
귀국 후 그녀는 한인마트를 찾아 떡볶이를 사 먹었고, 이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다. 댓글이 쏟아졌다. 그게 뭐야? 어디서 살 수 있어? 제니퍼만이 아니었다. 세계 곳곳에서 K-팝 콘서트를 보러 온 팬들, K-드라마를 정주행한 시청자들이 한국 음식에 눈을 떴다. 그들은 한국 문화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며 떡볶이를 찾았다. 한류 콘텐츠가 만든 호기심이 식탁까지 이어진 것이다. 한국 음식 수출 통계도 이를 증명했다. 떡볶이 수출액은 2018년 이후 해마다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일본, 대만, 홍콩은 물론 미국 동부 해안 도시들에서도 떡볶이 전문점이 문을 열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 입맛에 맞춘 제품을 개발했고 유통망을 빠르게 구축했다. 한국은 음악과 드라마로 마음을 열게 했고 음식으로 일상을 바꿨어요. 제니퍼의 말처럼 떡볶이는 이제 단순한 길거리 간식이 아니었다. 한국 문화의 맛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소울푸드였다. 빨간 한 그릇이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까지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국의 위대함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음식 하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쫀득쫀득? 이게 대체 무슨 느낌이죠? 영국 런던에서 온 음식 평론가 데이비드는 처음 떡볶이를 먹고 당황했다. 2015년 서울 출장에서 동료가 권한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의 입안에선 낯선 전쟁이 벌어졌다. 쫄깃하게 씹히는 떡의 식감은 서양 음식에서 경험해 본 적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매운맛은 예상보다 훨씬 강렬했다. 솔직히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지. 서양인들에게 떡의 쫀득한 식감은 오랫동안 장벽이었다. 빵이나 파스타의 부드러운 질감에 익숙한 그들에게 떡은 너무 질기다, 씹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추장 베이스의 매운맛 역시 너무 자극적이다며 거부감을 샀다. 하지만 2024년을 지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데이비드는 5년 후 런던에서 다시 떡볶이를 만났다. 이번엔 달랐다. 아, 이 식감이 매력이구나 싶었다. 무엇이 바뀐 걸까? 답은 경험의 확장에 있었다. 밀레니얼과 Z세대는 새로운 음식, 경험을 즐기는 세대였다. 그들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전 세계 음식을 접했고, 낯선 것은 바로 재미있는 것이라는 공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일본 음식이 세계화되며 쫀득한 모찌 식감이 익숙해진 것도 한몫했다. 매운맛에 대한 인식도 변했다. 멕시칸 음식, 태국 음식이 글로벌화되며 매운맛은 바로 맛의 스펙트럼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젊은 세대는 오히려 얼마나 매운지 도전해보자는 놀이처럼 즐겼다. 이제는 떡볶이의 쫀득함이 중독성 있다고 느껴요. 매운맛도 계속 먹고 싶게 만드는 마법 같아요. 데이비드의 고백처럼 장벽은 무너졌다. 한국 음식에 대한 외국인의 시선이 바뀐 것이다. 과거엔 이상하다던 것이 이제는 특별하다로 재평가됐다. 떡볶이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낯설음을 받아들이는 세계의 열린 마음. 그것이 한국 음식 세계화의 진짜 출발점이었다. 매주 금요일이 제일 기다려져요. 떡볶이의 날이거든요. 베트남 하노이에 사는 대학생 응우에는 집 앞 편의점을 가리키며 말했다. 2022년부터 베트남 GS25 편의점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떡볶이 데이 행사를 열었다. 즉석에서 조리한 따끈한 떡볶이를 할인가에 판매하는 이벤트였다. 응우엔처럼 이날을 기다리는 베트남 젊은이들이 수천 명에 달했다. 베트남에서 떡볶이가 성공한 비결은 현지화 속도였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자마자 현지 입맛을 파악했다.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약간 단맛을 강조하고
매운맛은 3단계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가격도 현지 물가에 맞춰 한 그릇이나 한 팩에 2만에서 3만 동,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바꾸면 약 1,300원에서 1,700원으로 책정했다. 한국 회사들은 정말 빨라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금방 알아차리고 바로 제품에 반영하죠. 편의점 매니저 레티란의 증언이다. 그가 올린 떡볶이 먹방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0만을 넘겼고 한 달 후엔 1,000만 뷰를 돌파했다. 그녀가 일하는 하노이 시내 편의점에서는 하루 평균 80개에서 100개의 떡볶이가 팔렸다. 점심시간과 저녁 6시 이후가 피크타임이었다.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간단한 한 끼로 떡볶이를 선택했다. 한국 기업의 실행력도 돋보였다. 냉장 유통망이 약한 베트남 환경을 고려해서 상온 보관 가능한 떡을 개발했다. 조리 시간도 3분 이내로 단축해 편의점 주방에서 빠르게 만들 수 있게 했다. 현지 직원 교육도 철저히 진행했다. 떡볶이 데이 같은 행사도 효과적이었다. SNS에서 인증샷이 퍼지며 자연스럽게 홍보가 됐다. 베트남 인플루언서들이 먹방을 올리면 다음날 매장엔 손님이 몰렸다. 2023년 기준 베트남 떡볶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00% 성장했다. 편의점뿐 아니라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도 떡볶이를 팔기 시작했다. 한국 음식은 빠르게 우리 일상이 됐어요. 이제 떡볶이 없는 금요일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응우엔의 말처럼 베트남은 한국 음식의 현장 파워를 증명하는 무대였다. 빠른 현지화, 정확한 시장 분석, 그리고 실행력. 한국 기업이 가진 이 세 가지 무기가 베트남에서 빛을 발했다. 이 빨간 떡 도대체 뭐야?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일본의 인기 유튜버 타베루 히로는 2021년 시노쿠보 한인타운에서 떡볶이를 처음 맛봤다. 댓글창은 나도 먹어보고 싶다. 어디서 사? 라는 반응으로 가득했다. 일본에서 떡볶이 열풍은 정부 홍보나 기업 마케팅이 만든 게 아니었다. 평범한 일본인들이 SNS와 유튜브에 올린 콘텐츠가 입소문을 탔고 그것이 폭발적인 관심으로 이어졌다. 사람이 만든 세계화였다. 도쿄 신주쿠에서 떡볶이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국인 사업가는 변화를 체감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손님의 80%가 한국인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부터 일본 손님이 급증했죠. 지금은 70%가 일본인입니다. 무엇이 일본인들을 움직였을까? 핵심은 진정성 있는 경험 공유였다. 일본 유튜버들은 한국 음식을 먹으며 솔직한 반응을 보였다. 맵다, 이 식감 신기해, 중독성 있네 같은 자연스러운 리액션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일본 편의점들도 빠르게 반응했다. 세븐일레븐과 로소는 2025년부터 떡볶이 도시락을 출시했다. 출시 첫 달 만에 완판 행렬이 이어졌다. 일본식으로 살짝 달게 변형한 버전과 한국 그대로의 매운 버전 두 상품을 동시에 내놨는데 의외로 매운 버전이 더 인기였다. 일본 친구들이 진짜 한국 맛을 원해요. 변형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먹는 그 맛을 경험하고 싶어 하죠. 와세다 대학 근처에서 떡볶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한국인 사업가의 설명이다. 그녀의 가게 앞엔 매일 저녁 일본 대학생들이 줄을 섰다. SNS에선 떡볶이 해시태그가 200만 건을 넘어섰다.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떡볶이는 핫한 한국 음식의 대명사가 됐다. 정부가 밀어붙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서 재미있어서 공유한 거예요. 먹방 유튜버 타베루 히로의 말이 핵심을 찌른다. 한국은 콘텐츠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 음식을 확산시켰다. 떡볶이는 그렇게 일본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2015년만 해도 떡볶이 수출 상상도 못했죠. 경기도 이천에서 떡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사업가 대표는 회사 창고에 쌓인 수출용 박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심지어 두바이까지 박스마다 적힌 국가명이 달랐다. 2024년 기준 그의 회사는 40개국에 떡볶이 떡을 수출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통계에 따르면 떡볶이 관련 수출액은 2018년 1200만 달러에서 2023년 6800만 달러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018년 약 173억에서 2023년 987억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수출 국가도 30개국에서 80개국으로 확대됐다. 작은 길거리 음식이 글로벌 상품으로 변신한 것이다. 일본이 가장 큰 시장이었다. 2023년 떡볶이 수출의 38%가 일본으로 향했다. 홍콩과 대만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 미국 수출이 전년 대비 450% 급증한 것이다. LA 한인타운만이 아니에요. 뉴욕과 맨해튼, 시카고, 다운타운에서도 떡볶이를 찾아요. 미국 식품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제임스 김 씨의 증언이다. 그는 2025년부터 미국 전역 아시안 마켓에 떡볶이를 공급했다. 처음엔 한인 2세들이 주 고객이었지만 이제는 백인과 히스패닉 고객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성공 비결은 제품화 기술이었다. 한국 기업들은 냉동과 냉장 기술을 개발해서 장거리 해외 수출에도 맛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조리 시간을 단축한 3분 떡볶이, 전자레인지용 간편 제품, 소스와 떡을 분리한 DIY 키트까지 다양한 형태로 출시했다.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며 원가를 낮추었고 현지 유통업체와 직거래로 중간 마진을 줄였다. 미국 마켓에서 떡볶이 한 팩은 3달러에서 5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4,400원에서 7,300원으로 한국에서와 큰 차이 없는 가격이었다. 한국 음식은 이제 맛만이 아니라 제품력으로 승부해요. 식품산업 전문가 김현주 박사의 분석이다. 그녀는 한국 식품 기업들이 K-팝 산업에서 배운 현지화 전략을 음식에 적용했다고 평가했다. 2024년 떡볶이는 프랑스 파리의 아시안 마켓에도 입성했다. 독일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도 주문이 들어왔다. 길거리 간식은 이제 전 세계 식탁 위에 올랐다. 한국의 맛과 기술이 만든 기적이었다. 떡볶이? 아, 그 빨간 코리안 푸드. 파리 13구 차이나타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프랑스 청년 줄리앙은 메뉴판을 펼쳤다. 커피와 크루아상 사이에 떡볶이가 당당히 적혀 있었다. 2025년 여름 프랑스 청년 줄리앙은 한국을 여행하며 떡볶이에 빠졌고 귀국 후 메뉴에 추가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하루 35에서 60인분씩 나가요. 특히 20대에서 30대 손님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봤다며 찾아와요.
유럽에서 떡볶이 열풍은 2022년부터 본격화됐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도시의 아시안 레스토랑에서 떡볶이를 취급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메뉴에 추가된 게 아니라 트렌디한 음식으로 입소문을 탔다. 런던 소호 지역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국인 사업가는 변화를 실감했다. 예전엔 한국 음식하면 비빔밥과 김치였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 손님들이 먼저 떡볶이 있어요? 라고 물어요. 무엇이 유럽 젊은이들을 사로잡았을까? 첫째는 비주얼이었다. 빨간색 소스에 하얀 떡이 어우러진 모습은 SNS용 사진으로 완벽했다. 둘째는 새로움이었다. 유럽인들에게 떡의 쫀득한 식감은 신선한 경험이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 브랜드였다. K-팝, K-드라마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한국 음식은 자연스럽게 쿨하고 트렌디한 것으로 인식됐다. 한국은 트렌드를 만드는 나라예요. 음악, 패션, 그리고 이제 음식까지.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는 마리 듀퐁의 말이다. 그녀는 한국문화연구 논문에서 떡볶이 현상을 다뤘다. 한국이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수출한다는 게 그녀의 분석이었다. 실제로 유럽의 MZ세대는 떡볶이를 코리안 웨이브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떡볶이를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방식이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개최된 한식 페스티벌에서는 떡볶이 부스에 가장 긴 줄이 섰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떡볶이 쿠킹 클래스가 개설됐다.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위크에서는 한국 디자이너가 떡볶이에서 영감받은 레드 컬렉션을 선보였다. 한국은 문화와 음식을 함께 수출해요. 그게 진짜 파워죠. 줄리앙의 말처럼 떡볶이는 유럽에서 단순한 음식을 넘어섰다. 한국 문화의 상징이자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였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떡볶이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증명하고 있었다. 한류 스타는 한국의 홍보대사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게 콘텐츠가 되었던 거죠. 한국의 연예 마케팅 전문가의 분석이다. 그는 K-팝 스타들이 일부러 한국 음식을 홍보하려 한 게 아니라 일상을 공유했을 뿐인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홍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팬들의 따라하기 문화는 놀라운 파급력을 보였다. 멕시코시티, 자카르타, 두바이, 케이프타운까지 K-팝 팬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떡볶이 수요가 생겼다. 한국 식품 기업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팬들의 커뮤니티와 협업해서 아이돌이 먹는 떡볶이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 한국의 강점은 문화가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광고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한국의 K-팝 K-문화를 사랑하는 카밀라의 말이 모든 걸 설명했다. 한 장의 사진, 한 번의 영상이 세계를 움직였다. 문화가 만든 기적이었다. 떡볶이는 그렇게 K-팝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2000년대 초반, 우리도 세계화를 시도했었죠. 실패했지만요. 식품연구소에서 30년간 일한 한국인 박사는 과거를 떠올렸다. 1990년대 후반,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한식 세계화를 추진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을 앞세워 해외 시장을 두드렸다. 하지만 반응은 미지근했다. 냄새가 강하다, 낯설다는 평가만 돌아왔다. 당시엔 우리가 팔고 싶은 것만 내세웠어요.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은 생각 안 했죠. 20년이 지난 지금, 떡볶이는 다른 방식으로 성공했다. 정부가 밀어붙인 게 아니었다. K-팝 팬들이 자발적으로 찾았고 유튜버들이 콘텐츠로 만들었고 SNS에서 입소문이 났다.
소비자가 주도한 세계화였다. 한국 기업들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뒤따랐다. 현지 입맛에 맞춘 제품 개발, 빠른 유통망 구축, 편의점과 대형마트와의 협업, 문화가 만든 수요를 실행력으로 완성한 것이다. 한국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문화로 마음을 열고, 제품으로 일상을 바꾸고, 속도로 시장을 잡아요. 글로벌 마케팅 한국인 여성 전문가의 설명이다. 그녀는 떡볶이 성공 공식을 3박자 조화라고 정리했다. 콘텐츠와 문화, 현지화와 적응력, 실행과 속도. 영국에서 온 음식 칼럼니스트 에밀리는 이렇게 평가했다. 한국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팔고, 문화를 팔고,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거죠. 실제로 떡볶이를 찾는 외국인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려 온 게 아니었다. 그들은 한국스러운 것을 경험하고 싶었다. K-드라마 주인공처럼, K-팝 스타처럼, 한국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었다. 떡볶이는 그 입구였다. 2024년 말 기준 떡볶이는 80개국에 수출됐고, 연간 수출액 1억 달러를 눈앞에 뒀다.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450억 원 정도의 금액이 된다. 베트남, 일본, 미국, 프랑스 곳곳에서 떡볶이는 한국 음식을 넘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한국인 수출 담당자는 조용히 말했다. 과거엔 한국 음식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세계가 먼저 한국이 궁금하다고 다가와요.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위대함은 거창한 구호나 정부 정책이 아니었다. 문화로 사람을 연결하고 그 연결을 제품으로 완성하는 힘. 빠르게 실행하고 현지에 맞춰 변화하는 유연함. 떡볶이는 음식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 그 자체였다. 빨간 한 그릇이 증명한 한국의 힘. 그것은 아직도 진행 중이었다.